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감세 3종 세트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경영 활력을 높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는 대형 악재가 더해진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이 세제 개편안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조세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좀 자세하게 평소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워하시는 이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접근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실효성 여부 알아보고요. 무엇보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금적인 측면, 조세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는 혹시 어떤 게 있을지까지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인천대 홍기용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왼쪽으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일 마지막으로 강남대 유호림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이 세법 개정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이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투자 3종 세트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첫손에 꼽은 것은 경제 활력입니다. 감세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투자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 한시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서 미래에 투자할 금액을 좀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른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입니다. 공장 자동화 시설 등 첨단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향후 1년간 세액공제율을 최대 2배로 확대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 제도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할증률을 영구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도 기업 소유주들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기간과 대상이 대부분 한시적이고 제한돼 있는 탓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이전에 법인세 올린 거 효과랑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서 투자 결정이 향후 5년 이상 장기를 보고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설비 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가 이번 세법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재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예,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세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정부가 좀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금 더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효성 여부는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이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어 네. 자체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투자 3종 세트라고 좀 감세 3종 세트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됩니까? 지금 일부 이제 이게 요번 세제가 좀 네. 감세 기조로 가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2017년도에 2조 원대의 그 증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죠. 네, 그래서 세율도 최고 세율을 22에서 25까지 5%로 올렸습니다. 올렸죠. 예. 그게 이제 적용하는 애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이제 돼서 3월달에 4월달 세금을 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번에 세제는 우리 요번 전체 세금으로는 4,700억을 내려주겠다. 줄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법인세를 5,400을 5년 동안 줄여주겠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됐지만은 예. 금액으로 보면 법인세 5,400억을 5년이라 그래야 연으로 하면 1,0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법인세가 작년도에 70조를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세라는 기조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또한 그런 면에서 보면 기획재정부도 감세라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업 살리기 위한 세금, 특히 감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의 효과가 기업 살리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회의적인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오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감세 3종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들어가죠. 감세 3종 세트 중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감세의 어떤 정책 수단 중에 하나는 네. 제일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투자세 공제 기업에 대한 예. 이 생산성 향상 안전시설 뭐 투자세 공제에서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가 가장 이제 돋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숫자로만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기간도 1년으로 지금 했고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는 요 기간 동안에 투자를 좀 해달라는 예. 요 기간이 지나면 또 나중에 어디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 일단 그런 어떤 뜻으로 제가 보고 있지만 일단은 뭐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감세에 대한 그 시한 자체가 뭐 보통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효과들은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엔 하여튼 대기업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대기업도 이제 대상이 되었다. 예. 그 감세에 예. 뭐 그것이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감세 3종 세트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안전시설 투자금액 세 공제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속 상각제도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이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호른 교수님, 첨단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를 최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했는데 지금 앞서 두 교수님께서도 조금 뭐 미흡하다는 평가를 일단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2017년도에 혜택이 축소됐었던 그런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 감면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간접적인 증세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적용 규모라든지 대상이 좀 축소돼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이 제도를 그 대상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그 조세 감면의 범위도 넓혀주게 된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그 전체 글로벌 거시 경제 동향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2017년도에 법인세 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세 감면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2017년 이후에 2018년, 2019년 이 두 개 연도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상당히 그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이나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그 경기 지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경기 전망을 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투자나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국가다 보니까 예. 가급적이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보니 그렇다면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내수와 투자를 이제 좀 살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분야고 특히 이제 그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장이나 아니면 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소재나 장비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세 감면을 시행해 주는 것은 이런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법인의 비용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도에 축소했던 이런 분야를 다시 한번 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적용 대상 범위와 조세 감면의 폭을 좀 크게 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좀 하신 김에 지금 사실 뭐 일본의 무역법제가 우리를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수출 관리령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작이 좀 되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앞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우리 유 교수께서 좀 해주셨는데요. 홍 교수님,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어떤 그 일본의 수출 무역 보복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에 지금 그 7월 달에 나왔는데요. 네. 그것을 미리 사전에 그 예정돼서 세제 개편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그 이후에 추가도 안 됐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제 정부 안도 나왔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경이나 이런 예, 것 예, 그리고 또 예산안을 통해서 예, 예. 그런 그 세출 구조를 통해서 반영을 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네. 세제에서 이제 직접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 미중 간의 문제, 한일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예. 기업에 대한 세제를 상당히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으로는 보면 이 법인세가 상당히 그 부담을 낮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예. 추세를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거꾸로 세율을 올리는 등 예. 여러한 그런 그 기업에 부담되는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 요번 그런 차원에까지 못 갔다. 세제 그러니까 개편안에서. 이를테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이런 부분들 포함이 안 그렇죠. 됐다. 그걸 예. 못 가고 아주 소소한 정도에서 그쳤다. 그래서 기업은 단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 보는데 이 투자도 올해만 1년만 세액 투자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어떤지를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남겨놨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예, 오 교수님은 있는데 예. 최근에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 어떤 되는 거죠? 게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신성장 원천 기술 R&D 예, 예. 요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고전에 이제 이게 말이 되긴 됐지만 예. 최근에 우리 지금 반도체가 가장 일본 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대폭적인 그 어떤 지원, 다시 말하면 신성장 R&D 신성장 세액 원천 공제 기술 부분. R&D, 예, 예. 요게 지금 바이오베타하고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그 굉장히 그 세액 공제 쪽을 늘려주고 2월 기간 늘려주고 대상도 확대하고 하는 그런 쪽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 교수님, 그 설비 투자 가속 삼각 특례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지금 이제 혜택을 지금 주고 결국 나중에 세금을 좀 받는 형태라고 들었는데 일종의 뭐 조삼모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뭐 홍 교수님도 그렇고 사실 오 교수님도 처음에 총평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조금 기업들의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러면은 이 세제 이런 정도의 세제 혜택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이 기왕의 경기 하강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인의 그 경쟁력을 높여줘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좀 더 큰 폭으로 또는 좀 더 과감하게 그 조세 감면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를테면?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가속상각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설비가 이제 자본화되는, 다시 말하면 설비가 낡아져가는 과정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회계와 세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자산별로 다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년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큰 공장 설비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뭐 이렇게 각각 다른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올해 들어서 대규모의 그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그 10년간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해 줘야 될 것들을 비용으로 계산해 줘야 될 것들을 이걸 올해 안에 다 70%까지 75%까지 해주겠다. 대거 집중해서 해준다 이거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를 두지 않더라도 그 설비가 비용화되어서 나중에는 장부 가치, 다시 말하면 예. 최소 가치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속상각제도는 결국 내야 될 세금을 빨리 깎아주느냐, 빨리 비용으로 인정해주느냐, 천천히 인정해주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총액은 같다는 얘기네요. 내는 그렇습니다. 총액은 세금 예, 총액은.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확실히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조세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외부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외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단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인 1년짜리, 2년짜리 조세 감면 정책보다는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좀 더 큰 폭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 이번에 그 세제 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성장, 원천 기술, R&D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좀 더 큰 폭으로 조세 부담을 감면해줘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준하는 현재 이 위기상을 중장기적으로 극복해 가고 그 극복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기술이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시죠. 요번에 그 이제 생산 시설 그래서 이 투자세의 이율을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렸죠. 예. 이게 그 2017년도에 세제 이 법인세를 많이 개편할 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 대기업은 원래는 그 3%였었어요. 그 1%로 내렸는데 이번에 2%로 다시 올렸죠. 예. 2%로 이제 중간 단계로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이 법인세 구조를 보면 법인세를 내는 그 신고가 원래 69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세를 1,340개 기업이 무려 3분의 2 세금을 내고 있는 구조예요, 현재. 그러니까 많이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낸다 일부 이런 아주 거죠. 극소수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법인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은 예. 대기업에게 상당히 주지 않으면 사실 이 법인세 이 조세 정책은 상당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200억, 과표 200억 이하가 99%의 그 기업인데 사실 평균으로 뭐 단순한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4,300만 원입니다. 네. 그 이제 기업당으로 따져보면은 그런데 이 22%와 25%를 적용받는 그러한 기업은 1,300개의 기업인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한 것보다 적은 숫자가 세금의 3분의 2예요. 예. 결국 그런 회사가 세금을 통해서 해주려면 그런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조세 정책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저 평균 4,300만 원 내는 그런 기업에게 세금 얘기를 아무리 해도 중소기업은 투자의 여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유인책으로 못 느낍니다. 네. 뭐 계속 막 정부는 그 발표를 해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세제 개편을 해준다 하지만 실제는 그것 때문에 투자하려는 그런 유인책은 없다. 따라서 지금 잘 나간다고 하고 또 국제 경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기업, 그런 대기업은 지금 기업이 경제가 달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이 단순히 어떤 이런 일반적인 전통 산업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첨단 산업에 의한 그 기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정부가 세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투자세 공제 등 이러한 비과세 감면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으로 체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율 전체를 움직여 줄 것이냐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우선 정부는 이번에는 투자세에서 그 R&D에서도 그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헬스, 바이오 이런 데는 예. 기존에 있는 R&D의 범위를 확대해 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만 대폭적인 그러한 세제 지원이 없이는 기업이 지금 움직이게 하겠느냐, 또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의 확대를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투자 모티브라고 하는 거는 본래 기업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는 투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나름대로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종용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예. 그 자체가 투자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투자 활성화 쪽에 아까 생산성 향상 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혁신 성장 쪽에 신성장 원천 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가 들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그 부차적인 문제고 어찌 보면 원천 기술이나 이런 쪽에 R&D 비용에 대한 어찌 보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네. 이것이 실은 타겟팅이 되면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은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 R&D 비용에 대한 것이 먼저고요. 기업들이 정말은 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는 이런 부분에 이제 좌우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법인세 지난해 신고된 법인 수가 74만 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를테면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라든가 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리스트가 따로 빠질 수 있을 겁니다만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더 보복의 여지가 보복을 당할 여지가 큰 기업들은 더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오히려 정책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뭐 범용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그 혜택이 필요한 데만 집중해서 하는 게 그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기존에 좀 이번 세제 개편에도 그렇고 기존의 정부 정책들이 좀 범용 위주로 이렇게 가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보면 이제 새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실은 조세 정책이 어느 한 그룹만을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형평성 논란이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뭐 지금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올해의 어떤 세법 개정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은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베타 같은 경우에 네. 이 2월 공제나 이런 어떤 혜택 자체가 예. 월등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기들은 신경을 쓴다. 입법자 입장에서는 예. 뭐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유 교수님,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같은 거 이번에도 이제 연장하는 거 포함이 돼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혜택은 사실은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일부 자동차 회사들한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는 거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한데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도 있겠고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글쎄요, 뭐 우리 오 교수께서 형평성 논란을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한시적으로요, 뭐 계속 하자라는 얘기가 한시적으로는 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집중적으로 하는 식으로는 이 조세 정책을 쓰면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왜냐하면 개소세 인하 같은 경우도 갖다가 보면은 결국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뭐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그 경쟁자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이든 그냥 반도체이든 하여튼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라고 한다면 아예 그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기존에 비해서는 충분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베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수한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범위가 큰 그런 이제 조세 감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조세 혜택을 주겠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왕에 우리 정부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세제 개편을 했다라는 전제에서 살펴봤을 때 오 교수님 말씀이나 앵커님 말씀처럼 조금 더 이 범위와 그리고 그 조세 감면의 폭을 더 키워서 향후에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가 이 경제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얘기도 좀 오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조세 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뭐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까 우리 오 교수님께서 계속 우리 홍 교수님께서 법인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얘기를 조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하신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죠.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혜택 범위도 축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가 25%로 올라서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자가 줄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22%였었던 박근혜 정부 때나 그 전에 MB 정부 때는 과연 지금보다 법인세가 낮았었는데 그때는 투자가 과연 좋았느냐는 한번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이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기업들의 투자 상황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좋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죠. 아주 그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세금이 낮다고 해서 투자는 아니지만은 이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일시적으로 이제 세율이 최고 세율이 이제 낮았단 말이죠. 예. 그런 때의 투자와 지금은 투자가 안 되냐. 이거는 세계 경제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면이 있다. 다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법인세는 글로벌 경쟁이 감안돼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법인세를 올린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투자자들이 갖고 가는 돈을 어느 정도 항상 그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배당 성향이 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가져가야 될 게 있는데 법인세가 오르면 그 전에 있었던 코스트를 내리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재료 가격 같은 데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고할 때 어렵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든가 급여를 안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발휘해서 가져갈 돈을 가져가니까 국제자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만 세금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인세가 우리나라는 그 2017년을 예. 기초해서 많이 올렸다. 예, 예. 이거는 그 글로벌 이런 그 세계에 예, 예. 우리나라의 그 기업 환경, 투자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명목세율을 이것도 국제에서 비교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실효세율은 나라마다 비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제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네, 네, 때문에 네. 기업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네, 법인세는 좀 다른 생각보다 달리 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표에 화면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인세율 27.5%를 우리가 나오죠. 저거는 지방세까지 포함된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2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세 문제는 제가 예, 보기에 우리 이제 오 그렇습니다. 교수님한테 여쭤보시죠. 기본적으로는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도 있지만 이 법인세율을 누진제로 적용할 건가 아니면 단일세율로 적용할 건가도 상당히 중요한 누진제. 예, 누진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득이 그 높을수록 가계표 중에 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올라간다 이 개인처럼 말씀이죠. 더 예. 세금 올라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쓰고 있죠. 그렇죠, 누진제죠. 그런데 정말은 그 우리 OECD 국가 중에 거의 70%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 단계의 세율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단일 20%. 적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단일 적용이죠. 아. 지금 미국도 뭐 굉장히 다단계였다가 최근엔 단일 세율로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단일 세율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뭐냐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법인에 모이는 소득 자체가 마지막 최종 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모였다가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법인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플랫 레이트라고 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였다가 4단계로 늘렸고 그렇죠. 세율도 위로 올렸는데 그렇죠. 이건 하나의 구조도 조금 역행했고요. 세율 올린 것도 역행을 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하면. 뭐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게 꼭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인 국가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질문하시길래 법인세를 내려주니까 왜 투자가 안 늘었냐 그러는데 실은 투자라고 하는 게 법인세를 내려준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 임금, 배당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어느 게 늘까 하는데 실은 배당 같은 경우는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낼 바에야 배당 주겠다 아주 그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금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현재 지금 투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세금 줄여줬다고 해서 그걸 투자했다가 망하면 더 크게 손실 볼 수 있고 네. 임금 같은 경우는 하반 겸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래서 한번 올려줬다가 내리려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줄여줬다고 해서 배당이 늘 수는 있지만 투자와 임금은 그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늘고 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드린 거는 네. 이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면 대한상공에서 최근 민간 투자의 부진과 배경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서 정부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거죠. 첫 번째가 법인세를 내려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법인세 내려주면 이제 일단 기업의 그 경쟁력 자체가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법인세 얘기, 이 법인세 얘기는 또 뭐 학자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도 좀 따로 듣겠습니다. 일단 뭐 법인세 조세 부담 수준 관련해서 간단히 그 어제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와서 한번 봤는데요.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6일자로 이제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2018년도에 대략 70조 9천억 원. 그래서 전체 세수 대비 전년도 세수 대비 한 19.8%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증가했고 그다음에 국세 세수 규모에서 살펴보면은 대략 24.2%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그 앵커님께서 이제 신고 법인수라든지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이걸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1,000개가 대략 그 전체 그 세수입의 전체 세수입에서 그 가장 높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러겠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숫자는 대략 한 63만 8천 개이지만 그 부담한 법인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법인세는 대기업 중심으로 납부하고 있다라는 이제 홍기영 교수님 말씀이 맞는 네, 말씀이신 정확한 거죠.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조세 부담을 감면해주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은 그 통계 자료를 이제 찾아서 봤더니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우리태면 개인으로 따지면 공제받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봤더니 전년도에 공제 감면세, 법인세 공제 감면세 총액은 대략 8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서
코스피 상장 기업이 3조 8천억 원을 공제받았고 중견 기업인 코스닥이 4,289억 원.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인 대기업 집단 440개가 대략 3조 6천억 원 감면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중소기업은 4조 5,900억 원. 중소기업 좀 전에 신고한 법인 수가 대략 63만 8천 개라고 봤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법인이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조세 감면을 받고 있다. 대법인들이 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명목세율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더 많은 조세 그 감면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명목세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법인세 25%라는 거는 명목세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명목세율은 정해진 거고 실효세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공제받고 한 거 빼고 실제 네. 기업들이 내는 게 실효세율이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얘기 좀 계속 해주시죠. 실효세율이 대략 지금 18% 전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명목세율보다는 차이가 좀 있네요. 7%포인트는 낮은 수준. 예. 하지만은 약 3분의 1 가량이 그 낮은 조세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조세 감면액 다시 말하면 실효 부담이 낮은 만큼 그 감면된 금액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그리고 그 중견기업 이상에 이제 집중돼 있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조세 감면 부담 측면에 있어서의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유보소득 말씀하신 그 투자 법인세 감면이 과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효과를 주느냐. 사실은 이제 지난 그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간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명목세율도 낮춰주고 조세 감면제도 상당히 많이 늘려줬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장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소득이 대략 2배 가량 늘어납니다. 쌓아두고 있는 돈이 늘었다 예,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을 깎아주면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명목세율을 낮춰줬는데 유보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분 홍 교수님과 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투자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해줬다라고 해서 정말로 단시간 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변수로 인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재정자원이라든지 네. 가용한 경제력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지금까지 수출을 중점적으로 주도해왔던 대기업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R&D 산업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우선 지금 유보소득이 쌓였다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더 할 필요 있다. 유보소득이 유보율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 유보금 지금 얘기하는 그- 거죠. 내부 유보금 쌓아놓는 돈. 유보이익이죠. 예. 지금 유보이익을 네, 쌓아놨다고 얘기를 네. 한다고 그래서 그게 투자하지 않고 쌓였다고 그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유보금 또 유보금 쌓여있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게 회계학적으로 잉여금이라고 그러면 그 설명이 좀 오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잉여금은 투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도 그 용어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서 세후 투자 금액이라는 말을 써야지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투자가 된 거를 투자를 안 하고 있다를 예. 오인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유보금의 그 의미가 말씀을 무엇인지 한번 그 유보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홍 교수님 질문에 답을 유보금이라는 게요.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회계학적 용어로는 잉여금이란 말을 쓰는데 실제 이제 우리 다른 세상에 사는 말이 유보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 잉여금을 두는 이유는 배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배당 제한. 다시 말하면 이익이 100억이 쌓이면 이 중에 얼마만큼 배당을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재무제표상에서. 그렇죠. 그만큼 나눠주면은 기업이 현금이 투자할 있다는 필요 뜻은 없으니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안 했다는 자기들이 뜻은 아닙니다. 현금이 있다. 그만큼 만약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익이 100억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 20억을 잉여금 쌓으면서 잉여금을 그대로 현금을 두려면 그 현금 자체를 현금 가진 것 중에서 20억을 따로 특정 목적의 예금으로 이렇게 따로 빼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금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해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현금이 있다고 하는 다른 얘기긴 하죠. 네, 그게 이제 그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유보금이라는 건 우리 회계학에서는 분야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다. 유보금 쓰지 않는 알겠습니다. 용어. 그다음에 그리고 두 하나 번째, 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실효세율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우리가 과표 5천억 이하는 점점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그 실효세율이 올라가는데 5천억이 넘으면 18.5%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대기업이 실효세율이 낮으니까 세금이 그 밑에 있는 소규모보다 더 세금 혜택을 본다고 그랬는데 물론 통계적으로 그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표하고 세 부담하고 그냥 단순히 나누기 하면 되는데 다만 그 지금까지 나온 표는 올해 세율이 22에서 25% 나온 그 수치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올해 이제 세금을 거뒀거든요. 이것이 반영이 되면은 그 실효세율도 그 통계 실효세율도 5천억도 더 포인트가 지금 18.5가 넘어가서 올라가겠죠. 예, 실효세율이 그래서 대기업은 실효세율이 낮으니 근데 이거를 예.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든가 세금 깎아주는 걸 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그 말씀은 상황이 아닌 것 왔다.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많이 벌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거 이거는 뭐 기업들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소득자들이 더 사실은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금을 더 올렸는데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근데 건 아닌 것 대기업의 같은데.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요. 네. 우리가 명목세율이 있는데 대기업은 실효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R&D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R&D 비용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이제 힘입어서 그 실효세율이 낮은데 실제 저는 실효세율 할 때 상당히 좀 위험한 비교라고 보는 게 네. 실효세율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정성화 이게 포멀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실효세율은 계산한 사람마다 틀리고 그리고 국가 간 비교는 더더욱 힘듭니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명목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세율이 25%인데 예. 실제 25%를 적용받는 대기업 중에서 이제 실효세율 계산해보니까 17%도 있더라. 이건 그냥 있더라 정도지 그걸 가지고 어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해외 쪽하고. 그래서 정말은 비교할 때는 항상 명목세율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그렇게 해야지 비교가 되지.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만든 거하고 국회에서 만든 거하고도 틀렸어요. 양쪽에서 서로 맞다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그 계산하는 그 산식이나 실효세율은 그 안에 내부적인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 힘든 정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들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 투명하겠다 해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그 우리 카드 활성화 정책 펼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세금의 납부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효세율이 그렇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돼 있고 상대적이고 법인세율은 고정화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기업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받는 부분이 오히려 또 그만큼 뭔가 복잡하고 또 명쾌하지 않다는 뜻으로 근데 해석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아닌가 저는 싶어서 실효세율을 명목세율하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조세 지출을 줄이면 그래요. 조세 지출을 자꾸 줄일수록 조세 지출이라는 건 조세 지출이 뭐냐면 네. 세금을 줄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다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조세 지출의 말을 쓰는 이유는 아, 예. 세금을 이렇게 본래 이렇게 걷어오는데 내주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환급해주는 거. 감면해주는 거는 내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받았다가 내주는 거 똑같기 때문에 조세 지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조세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이 괴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세 지출 부분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자꾸 줄이자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진화된 맞네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세법의- 복잡하니까 예, 오히려 예. 투명하고 자꾸 이런저런 그렇습니다. 의혹들이 제기되고 하니 예. 그리고 다른 데랑 비교하기도 좀 비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그러니 보니까 아예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세 지출 아주 부분은 단순하게 만드는 아주 게 명백하게 필요하다. 이유가 있지 않은 거는 다 없애자는 게 일반적인 선진화된 세법 그 어떤 그래서 형태죠. 그 실효세율을 그 기존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이 언론에 나오는 게 대기업이 실효세율이 오히려 내려갔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왜 대기업이 실효세율이 내리니까 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냈다. 네. 명목세율로만 본 게 아니다. 그래서 명목세율을 오히려 더 올리자. 그때도 20에서 25% 올릴 때 그 또 동일한 그 논리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 교수님 실효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분이 많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혹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 교수님한테 이제 가볼까요 순서로? 이번에 그 대기업 최대 주주의 상속 증여세 확증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결국 이제 기업 오너들의 세부담을 낮춰서 이제 투자를 끌어내겠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상속세, 증여세 낮춰준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 상속세나 증여세 사실상 이제 부의 무상 이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지 다시 말하면 상속과세나 증여과세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한번 먼저 짚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 안에 상속증여세법이 입법이 되어 있고 예. 입법이 되어 있다는 건 이 사회가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단적인 예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 또 예. 하나는 창업투자와 관련된 증여공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제 조금 과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안에 이 제도를 꼭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첫째로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부의 무상 이전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더 빼주는 것인가. 있는 것이 가업상속과 창업증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명목은 뭐 가업을 승계를 해줘서 더 고용 더 많이 창출하고 백년기업 만들겠다. 명목은 아주 좋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관련 지표 숫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업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넓혀주자는 얘기인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금수저를 물려줄 테니 한 번 더 열심히 해봐라. 물론 그냥 금수저 물려받는 것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지만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테니 해봐라라는 부분이 증여세에서 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건 결국 스타트가 이제, 달라져서 그러네요. 격차가 계속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애초에 가업상속공제는 1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까지도 확대가 돼 있고 매출액 3천억 또 5천억 심지어 올 상반기에는 1조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왕에 집중된 경제력을 좀 더 많이 가업상속이라는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예. 물론 그 성과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백년기업이 필요할 것이고 기업이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당연히 중요하죠. 다만 전제로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의 무상 이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경제력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드리면 어차피 여쭤봐야 됩니다. 이 가업상속공제 부분은 정말 생각들이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이 자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쪽 한편에서는 이것도 상속 대상 자산이니까 똑같이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지금 현재 현금화시켜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을 내가 경영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분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50%에 지금 바뀌기 전에는 할증률이 30%였습니다. 네. 그럼 65%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0주가 있을 때 만약에 아주 뭐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65주를 세금을 내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대주주로서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65%라는 게 할증을 최대한 하면 맞긴 한데 예. 그걸 한꺼번에 내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연부연납이나 이런 글쎄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연부연납제도를 최근에도 늘렸습니다. 유럽세법 개정 안에. 하지만 그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 나갈 거죠. 나갈 건데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유호림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거를 왜 줘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그 어떤 상속이란 과정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영을 왜 상속세제가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어떤 그 적자 생존의 논리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세금 내면서 경영이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기업이 팔리거나 예. 그 돈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하던 경영 철학에 대해서 금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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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오 예. 교수님한테 이제 마저 여쭤보면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라는 게 이제 주요 재계 단체들도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네, 얘기를 해왔던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 실증적으로 검증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업 상속을 못하거나 또는 가업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뭐 회사를 팔거나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실제 있나요?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상황들이 실제 많이 자문을 받는다고 아, 그래요. 자문을 받는다? 예, 자문을 받고 지금 그 대한항공 카알에 대해서 이번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카알 지분도 신문에 언뜻 보더라도 그 이번에 상속세 내야 될 것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포션으로 작용해서 상당 부분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예, 홍 교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 구미나 건물이나 이거를 기업에 주식하고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 1조 원짜리하고 주식을 1조 원 하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더 쌉니다. 상속세가. 우리가 이 주식은 아주 위험한 자산입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대주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되면 자본시장 관련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그 주식에는 그 속에는 기업은 인적 자원, 종업원들이 있고요.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아주 예. 복합적인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에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할증하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요번에 뭐 세제 개편을 해서 조금 완화했지만 최고 세율을 다 합하면 65가 60 정도로 내리기는 했으나마는 이러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금수저, 은수저 이거 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건물 1조 받으면 그건 금수저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뭐 언제나 팔아버리고 뭐 자기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고요. 아무런 그 자기의 능력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네. 기업은 자기가 그걸 받은 상황에서는 성공해야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사후 조건이 많아서 잘못하면 한 5년 정도나 6년 가가지고 그 전 거 6년 전 거 세금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면에서 보면 예. 기업 자산은 일반 자산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도 이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상속세가 높은 나라가 OECD에서 한 7개 국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주식은 더 할증도 붙고 네. 이거는 그 기업을 하기 어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제가 성공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다. 그래서 종업원들 계속해서 또 기술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기꺼이 그것도 해주겠다고 하면 예. 사회 공헌도가 단순한 다른 자산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다. 그런 면에서는 예. 달리 봐야 되겠다.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전반적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거든요. 거기다 지방세까지 붙으면 55%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 상속세율은 55%인데 명목세율로만 보면 우리보다 높아요. 아니 일반 그 상속 지방세를 더한 거니까 예, 예. 50%랑 비교하면 55%인데요. 실은 우리가 지금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하게 되면 65%나 60%까지 붙지 않습니까? 개정되면 60%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주주 할증을 하는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또 올리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기본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생각이 다른 나라들은 폐지한 국가도 되게 많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이렇게 바꾼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그나마 사람들한테 수긍이 가려는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소득세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벌어들인 그 세금을 낸 게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보다 돌아가시니까 더 많이 내더라는 거는 세율이 조금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걸 자꾸 예. 소득세보다 낮추자는 제가 말을 하고 있죠. 간단히 통계 수치 3개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도출하겠습니다. 예, 뭐 좀 말씀 나온 김에 어차피 사실 이 상속세 증여세는 사실 저희가 오늘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된 우리의 세제적인 측면의 지원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현황만 간단히 마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그 가업상속제도 2008년 도입됐는데요. 당시에 40억
정도가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이게 크게 확대가 돼가지고 2,260억 정도. 그러니까 불과 10년 정도 되는 새에 30배가 늘어난 거죠. 공제되는 금액이. 예. 공제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상속세가 빠졌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이나 그다음에 승계, 기업 승계 관련 증여세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에 도입됐을 때 두 개의 그 증여세 세액이 다 합쳐가지고 12억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대략 750억 정도 늘어납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수치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회구조, 인구구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앤드루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부의 축적은 사회가 생산하는 것을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기획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태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던 미국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미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혹시 더 뭐 말씀하시죠. 예. 상속세가요. 우리 OECD 국가에서 지금 세 보니까 11개 국가가 없어요. 상속세가. 아예 주식 할증은 고세해놓고 없습니다. 네. 그런 기업은 그런 나라는 뭐 그런 철학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소득세를 다 냈던 것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이 소득세를 다 못 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이제 누적해서 소득세 성격으로 내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것도 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또 문화도 있으니까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보다 더 높은 나라는 아까 저 7국가뿐이 안 되는 아주 그 요새는 상속세를 없애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그걸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부자 3대 못 간다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리 여러 세제를 보면 1세대까지도 안 기다립니다. 자기의 가기 전에 미시언 소득을 쾅쾅 때려가지고 60살 넘어서 소득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때리고 이런 것도 사실 상속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 이런 세금을 통해서 내 더욱더 끝까지 그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 자녀를 통해서 더 해보겠다고 하는 욕구까지 꺾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그렇게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그러면서 하면요. 가업상속공제 부분은 금액이 점점점 늘어나서 현재 좀 많이 주고 있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보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업상속공제 보면 요건 중에 고용주의 조건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많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기업을 어떻게 보면 그 상속이란 과정을 통해서 도태당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상속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면 제가 궁금한 거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접으려고 하는 거를 접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것도 투자입니다. 투자 유지와 활용.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지금 대부분의 그 기업의 이 소유주, 대주주는 한 70대 있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경제 고도 성장기에 있을 때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요번에 그 할증을 하지 않지만은 그분들이 예전에 공고만 나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어요.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한 겁니다. 창업해서 키웠어요. 이런 그런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려니까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위기, 또 우리나라의 분위기, 상속세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럼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 나라에서 상속세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게 나아질 수 있는 욕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도움될 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는 종업원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다른 자산하고는 달리 보는 것은 기업은 종업원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영속해 나가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너 얼만큼 더 경영해야 되고 종업원은 얼마 몇 %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다른 자산하고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감히 좀 제가 그 깎아주는 사회적 것이 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면 투자가 느냐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느 세미나 가니까 가업상속 공제해주면 경기가 활성화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가업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업에 대한 영속성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망하지 않으면 고용도 유지되고 거기에서 투자할 어떤 투자 주체죠. 그게 투자입니다. 기업이 네. 투자 주체들이니까 그런 뜻으로의 어떤 투자 활성화의 의미지 예. 가업 상속 공제해 주니까 세금 그건 왜냐하면 이건 개인 세목이거든요. 예. 개인 세목인데 기업하고 뭔 관련이냐고 그러는데 실은 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런 식에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유 교수님 조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뭐 세제 정책도 그렇고 뭐 거시 정책도 좋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왕에 우리가 그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그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세 감면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키워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조세 감면이나 조세 지출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포지션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되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금 마침 이 정부가 혁신 성장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를 조금 더 보완해서 조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 외부적인 요인이 해결이 된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을 두 분한테 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1분 정도로 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 먼저, 홍 교수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규제와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주지 그 이외에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역할을. 그래서 규제를 팍 푼다든가 그런 것하고 세금을 좀 낮게 해주면 기업은 삽니다. 민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해야지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서 정부가 더 역할을 더 가져가면 비효율에 의해서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주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도 뭐 말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죠. 시간 이제 아직 있습니까? 홍 교수님 짧게 하셔가지고 시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하지 말고 최근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우리 화이트리스트 배제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개발에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선제 대응했을 것보다는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세제도 어찌 보면 그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의 그 고부가치 산업,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산업 쪽에 우리가 어찌 보면 원천적으로 이제 세제를 통해서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조금은 그 긴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세제도 매년 바뀌고 그 꼭지도 엄청난 숫자의 꼭지가 우리가 변경이 되거든요. 개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반복되는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닌 정말 굵직한 맥에서의 어떤 선제적 대응은 우리 세제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됐든 간에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써야겠죠. 예. 자 오늘 홍기용 교수님, 오문성 교수님, 유호른 교수님과 세제 개편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사건을 검찰 내 최정예로 꼽힌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재배당을 해서요.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영상 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대와 단국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 5곳을 압수수색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선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 넘게 투자해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과 조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하며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 재단, 조 후보자의 친인척 주거지 등 모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일부 사건 관련자들에게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돼 있었던 조 후보자 관련 사건 11건을 모두 특수 2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는 형사부와 달리 특수부는 규모가 큰 경제범죄나 권력형 비리범죄 등을 수사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사건을 특수부로 다시 배당했다는 건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나서 법무부에 보고할 정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전격이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불거지고 있고 검찰로서는 일단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잠깐만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려면 고발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이제 혐의점이라든지 인지수사를 이런 해서 것들이 할 수 있는 거. 예, 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예, 거기 말씀하시죠.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사전에도 법무부라든지 쪽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격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사건이 흘러온 방향들을 보면 워낙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고 그게 그렇죠. 단순히 어떤 느슨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 정무적 문제를 떠나서 위법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단 여러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예. 대중 여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더 늦추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심지어는 법무부 이런 데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의 판단으로 네. 이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소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 수사를 들어갔다.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 들어갔다. 이제 이 말씀이 좀 되는 건데. 근데 이 수사라는 게 이를테면 날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2일, 3일 열릴 것으로 좀 예정이 돼 있고 네. 지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그걸 합의를 하든 말든 간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사이에 얼마나 발표되겠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청문회 그 석상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후보자가 그런 있습니다.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다른 한편에서의 우려가 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당내 논의에 들어가서 긴급 의총까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아직 그렇습니다. 결론은 안 나왔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지금 상황도 그 국민들의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방식을 과연 채택을 할까요? 근데 실제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라든지 네. 그런 사안들을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이 또 국회의 여러 관례도 그렇고 또 규칙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의혹을 규명하는 입장 그러니까 답변해야 되는 입장이든 질문에서 공세를 하는 입장이든 간에 양쪽이 다 답답할 수 있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의자인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리를 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보이콧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한국당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뭔가 이게 큰 그림에서 하나의 이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생각하고 그걸 했다라고 보는 걸 텐데 글쎄 청와대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테고 이 사안을 만약 실제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의 진척 속도에 따라서 청문회 이전에 딱히 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임명을 그대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은 예. 굉장히 뭐 애매하고 또 불안한 그런 상태로 또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네,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여당에서 특히 좀 걱정하고 유념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죠.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어쨌든 이런 의혹들을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임명 과정이나 이런 청문회 과정 이런 과정에서 수사 과정이 뭐 일테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먼저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수사를 네. 해보니 중간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의혹이 뭔가 사실로 드러날 수 있어서 네. 정말 잘못된 거라면은 뭐 진짜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알아보니 별게 아니라면 검찰 수사가 오히려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 쏟아진 의혹을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말끔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그러겠지만. 것으로 보이고요. 거꾸로 어떤 의혹이 완전히 진실로 밝혀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런 변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어느 누군가가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뭐 체포나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사건이 좁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법적인 판단이야 법정에서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때까지 뭐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런 경우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 결단을 강제받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오히려. 수는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청문회 기간 이전까지는 뭐 특별히 밝혀지는 바가 없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수상한 것조차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 일단은 이제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는 있겠고 이제 조금 더 그 이후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뭐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한테 주어졌던 의혹들이 말끔하게 털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마무리 수순 뭔가 좀 확 퍼지기만 하다가 뭔가 좀 네. 약간 좁혀지는 느낌은 좀 드는군요. 이를테면. 좁혀지는 느낌은 드는데 그 좁혀져 가지고 정리되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지 이것은 굉장히 불투명하죠. 최근에 그 한동안 엄청 쏟아져 나오던 그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조금 주춤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글쎄요, 또 오늘 새벽에 보도 상황들을 보면은 뭐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문제 사모펀드 관계자로 지목돼 있는 조국 후보자의 오촌 예. 조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해외로 출국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 보도가 이제 주춤했다라고 조금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든 그러든 간에 보도가 너무 삽시간에 많은 양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덜 보도되나 싶으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도 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좀 한 가지는 다들 유념했으면 좋겠는 게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에서 자유롭지 않은 주제가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 이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사 중에 밝혀지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예. 함부로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주의라는 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부터 또 이제 재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많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지적도 많지 많이 않습니까? 흘렸죠. 많이 흘렸는데 문제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는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 되게 즐기면서 좀 그러니까요. 거론하고 거꾸로인 경우에는 아니 왜 피의 사실 공표하냐 그런 식으로 이런 항상 식으로 그랬죠.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칙은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주어져 있는 원칙 그것을 얼마나 이제 검찰에서 지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시각을 좀 옮겨보죠. 상당히 전격적이었다는 표현을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썼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그 동안의 이미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최고 정치 권력과 항상 뭔가 이렇게 네.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식의 이해를 그런 사례들 우리가 사실 그 동안에 많이 봐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번 임명할 때 권력에도 엄정한 수사하라 이렇게 특별히 더 강조를 했던 거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윤 총장이 이를테면은 뭐 독자적으로 완전히 이 사안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인지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인지 싶어서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반응은 청와대도 뭐 제대로 알고 있거나 혹은 뭐 대비를 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모르고 검찰, 법무부도 모르고 그렇죠. 다. 여당도 좀 여당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후보자 측도 그랬고 심지어는 야당조차도 살짝 좀 이렇게 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뭐 전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이제 독자적 판단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하는 것이 검찰의 명예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어떤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돌입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돌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또 욕도 좀 덜 먹을 수 있는 혹은 이제 칭찬받을 수 있는 예. 그 길이라고 또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에는 너무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는 해석도 지적도 보도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또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재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김이나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경우에든 비난이라든지 뒷말 이런 것들은 나오기 마련인데 이거를 대조를 해봐도 어느 쪽이 더 명분이 있고 어느 쪽이 덜 욕을 먹을지 이거는 좀 명쾌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니까 일단 파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바로 돌입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뭔가 쏟아지고 있던 의혹 중에 논란 중에 뭔가 어떤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뭔가를 발견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군요. 글쎄요, 그 거꾸로 이제 뭐 발견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염두에 뒀겠죠.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검찰이 전격 수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에 뭐 내려오기도 힘든 상황이 됐고 네.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뭐 사퇴를 하도록 이렇게 뭐 어떤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제 완전히 그냥 검찰 쪽으로 모든 포커스가 이렇게 모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저는 검찰이 이렇게 앞세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뭐 특별히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 권력은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은 이제 힘 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이 수사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일단 이 상황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청와대나 후보자 입장에서도 현재로서 뭐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임명 철회를 하게 되면 수사 중에 또 그러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뭔가 예. 문제가 있어서 백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들 올라탄 상태로 어쨌든 9월 2일, 3일에 있는 청문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주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가 다시 좀 나왔는데 조금 더 이번에는 구체적이 됐습니다. 어제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이 딸을 일하게 해달라 직접 부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 이 증언을 했는데 네. 이제 서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KT의 2인자라는 였죠. 네, 그런 명칭으로 또 불려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깊이 관여한 사람인데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이었냐면 이제 김성태 의원이 부탁을 해서 이석채 전 회장하고 만났고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들은 얘기 그리고 본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김성태 의원 측에서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내밀어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 의원이 우리 딸이 스포츠 체육학과를 졸업했는데 KT의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예. 그리고 이석채 전 회장 측에서도 잘 챙겨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 내용이죠. 원래는 파견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됐고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팩트인데 서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뭐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정직원으로 바뀌는 과정은 자기가 이석채 전 회장이 챙겨봤다라고 챙겨봤다. 하는 것이 이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이죠. 예. 이제 이건 이제 어쨌든 뭐 증언입니까? 서 네. 전 사장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 측에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내놨는지는 지금 아직 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법원에서 사법부가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대가성인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채용 과정에서 무리수들이 있었죠. 서류 전형이라든지 인성 적성 검사가 생략이 된다거나 또 온라인 인성 검사는 뭐 합격으로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 검찰의 의견이고 또 이메일로 입사 지원서를 냈다. 편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건데 그때 이제 또 그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김성태 의원이 막았다. 이건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KT 내부 보고서에도 김성태 의원이 막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증인 채택하고 그다음에 딸의 취업 이것을 맞교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이제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뇌물죄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기소의 내용이고 네. 그걸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사실은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김 의원의 이제 정치 생명 물론 이제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다음 뭐 공천 이런 분들이 물론 앞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다음 공천 여부를 떠나서 김 의원의 이 정치적 생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큰 악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이게 재판이 또 언제까지 진행될지 그럴지도 알 수 모르고.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김 의원이 저렇게 법정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할 때 옆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당내 입지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흘러나왔는데 예. 이게 또 자유한국당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거는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은 당에 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뭐 공천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오히려 정치 탄압의 희생양처럼 포장을 해서 내보낼 거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다면 김성태 의원의 그 앞으로의 행보도 그리고 그 운명도 뭐 쉽게 한쪽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공천을 할 때 공천을 줄 때 그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일이 이제 유죄로 이제 판결이 되면 공천 반대는 물론 좋은 재료는 분명히 아니겠고. 뭐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결이 되면은 그것은 아예 뭐 대상은 원천 안 차단되는 것이죠. 재선 여부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은 역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뭐 역시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섣불리 재판 결과 어떻게 날 것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 글쎄요. 좀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내일 재판에 대한 일종의 뭐 관전 포인트 뭐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글쎄 뭐 정치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제 재판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결국엔 사실은 자유한국당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친박 대 비박의 구도 이것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재판 결과가 막상 또 나오게 되면 예. 뭐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거나 각오를 했을 수 있겠지만 막상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쪽의 발언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줄타기를 하려고 본인으로서 노력했던 황교안 대표 쪽에서도 뭐 저울질 끝에 어디로 더 무게를 둘 거냐 당의 행보에 대해서 그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 정치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심 때 판결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네. 그런 중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뭔가 친박계 쪽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 친박계 의원과 선을 긋진 않더라도 당의 노선 자체는 탈친박 쪽으로 탈친박 쪽으로 예, 확실하게.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고 이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친박계 의원들이 이념적 동질성이 강하기보다는 일종의 박근혜 그 대통령의 공천권의 좀 행사 그것에 그렇죠. 덕을 입어서 들어온 네. 동창회에 더 가깝거든요. 동창회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을 뭐 한꺼번에 다 묶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또 이들이 분열할 것인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모르죠. 또 황 대표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면이 황 대표가 뭐 나름 또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당을 좀 장악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그런 입지를 좀 다지는 데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좀 보면 나오더군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황 대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그렇죠.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끌어당겨야 되는 뭔가 흡인력이 네. 있어야 될 테니까 의원들을. 알겠습니다. 평론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확정된 내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 5월과 7월 사이에 여러 가지 나왔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등 이런 여러 정부 대책 내용들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을 이제 두루 담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 역시 많은 노력, 또 고민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겠죠. 다만 최근 2달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대외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점들이 글쎄요, 한 2달 사이, 3달 사이에 그렇게 충분히 반영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조세 정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쓸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우리 경제의 내리막길을 막기 위해서 쏟아 부여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직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